2005년 가을,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이 중부지방의 한 거대한 담수호를 덮쳤습니다. 수십 년간 찰랑이던 호수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물을 머금었던 땅은 가뭄에 쩍쩍 갈라져 기괴한 흉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오랜 세월 감춰져 있던 바위들과 썩어가는 나뭇가지, 그리고 폐허가 된 옛 선착장의 잔해들만이 앙상하게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죠. 인적조차 드문 이곳은 한때 안개 호수라 불리던 작은 민박집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7년 전 문을 닫고 버려진 그곳은 이제 동네 사람들도 발길을 끄는 적막한 폐허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고물을 주워 생계를 잇는 한 노인이 갈라진 진흙바닥 위를 위태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에 들린 금속 탐지기가 마른 흙바닥을 훑고 지나갈 때였습니다. 비, 비, 비. 정막을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의 진원지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옛 선착장의 나무 기둥 아래 짙고 검은 진흙탕 속이었습니다. 쓸만한 고철이라도 건질까 싶어 노인은 호미를 들고 조심스레 끈적이는 진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흙을 파낼수록 노인의 표정은 기묘하게 굳어갔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딸려 나온 것은 단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푸른 이끼와 시뻘건 녹이 엉겨붙은 굵직한 쇠사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의 틈바구니 속에는 진흙을 잔뜩 뒤집어 쓴 낡은 열쇠 하나가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습니다. 열쇠 손잡이 부분에는 노란색 플라스틱 꼬리표가 달려 있었지만 오랜 시간 물속에 잠겨 있었던 탓에 글자는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쇠사슬을 끝까지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쇠사슬의 끝은 펄 깊숙한 곳에 묻힌 거대하고 무거운 무언가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죠. 단순한 선액이 모터나 폐자재가 아님을 직감한 노인은 인근 정비소에서 일하는 청년 2명을 다급히 불러왔습니다. 소형 트럭에 장착된 윈치에 쇠사슬을 걸고 기계의 힘을 빌려 서서히 그것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기기, 귀를 찢는 듯한 금속 마찰음과 함께 끈적이는 진흙이 요동치며 검은 수면 위로 거대한 물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모터도 고철도 아니었습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거뜬히 들어갈 만한 거대한 철제 드럼통이었습니다. 드럼통은 뚜껑이 빈틈없이 밀폐되어 있었고 그 겉면을 방금 끌어올린 굵은 쇠사슬이 거미줄처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의 끝은 묵직한 자물쇠로 굳게 채워져 있었죠. 그 순간 청년 중 한 명이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랜 세월 물속에 잠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럼통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검은 물에서 코를 찌르는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럭의 윈치가 한 번 더 강하게 당겨지며 드럼통이 선착장, 바닥으로 쿵 하고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굳게 닫혀있던 드럼통 뚜껑의 한쪽 모서리가 찌그러지며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틈새로 검고 탁한 진흙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쏟아지는 물길 사이로 무언가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흙탕물에 엉겨붙은 길고 새까만 머리카락, 그리고 그 머리카락에 감긴 채 창백하게 모습을 드러낸 사람의 뼈 조각이었습니다. 노인이 처음 발견했던 그 노란색 플라스틱 열쇠는 드럼통 속에 누군가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에 꽉 쥐고 있었던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절규였던 겁니다.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바닥을 드러낸 호숫가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한 본청의 과학수사대는 조심스럽게 드럼통의 뚜껑을 완전히 절단했습니다. 드럼통 내부의 참혹한 광경에 베테랑 형사들조차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좁고 밀폐된 원통 안에는 한 사람의 백골 시신이 잔뜩 웅크린 기괴한 자세로 우겨 넣어져 있었습니다. 뼈마디 사이사이에는 오랜 시간 물속에서 삭아버린 여성의 옷가지가 엉겨 있었고, 드럼통 바닥의 진흙 속에서는 여성용 단화 한 켤레와 몇 가지 낡은 소지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실족이나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신을 드럼통에 구겨 넣고 쇠사슬로 묶어 무거운 자물쇠를 채운 뒤 가장 깊은 호수 밑바닥으로 가라앉힌 끔찍하고도 치밀한 살인 및 사체 유기 사건이었습니다. 감식반은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들을 수거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단서는 단연 그 노란색 플라스틱 꼬리표가 달린 열쇠였습니다. 특수 약품으로 열쇠 표면의 진흙과 이물질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흐릿하게 마모된 글자들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관함 42번. 그것은 일반적인 집 열쇠나 차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대중교통시설이나 공공장소에 비치된 코인 락커, 즉 무인 사물함의 열쇠였던 겁니다.
피해자는 도대체 이 사물함 속에 무엇을 남겨두려 했던 것일까요? 왜 죽음의 문턱에서도 이 열쇠만은 놓지 못했던 것일까요? 경찰은 즉시 이 지역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실종 사건 파일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령대와 성별, 그리고 치과 진료 기록과 뼈에서 추출한 DNA를 대조한 끝에 드럼통 속 백골의 신원이 마침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이은진, 실종 당시 나이 32세. 바로 시신이 발견된 이 폐선 착장, 안개호수 민박집의 여주인이었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 전체가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경제적 재난에 휩쓸려 신음하던 그 춥고 잔인했던 겨울, 이은지는 막대한 빚과 7살 난 어린 딸을 남겨둔 채 야반도주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그녀가 야반도주를 했다고 단정짓고 사건을 단순 가출로 종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7년의 세월이 흘러 가뭄이 덮친 호수 밑바닥에서 그녀가 백골로 돌아옴으로써 1998년에 단순 가출 사건은 가장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어느덧 14살의 중학생이 된 은진의 딸이 낡은 보육원 교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유류품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흙 묻은 단화와 노란색 꼬리표가 달린 열쇠 사진을 본 소녀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절대 저를 버리고 갈 사람이 아니에요. 소녀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7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힘겹게 꺼내놓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제 곧 돈이 생길 거라고. 그 돈으로 빚을 다 갚고 나면 둘이 같이 대도시로 올라가서 예쁜 방을 구해서 살자고 했어요. 저를 두고 혼자 도망칠 리가 없어요. 소녀의 울음소리가 텅 빈 조사실을 아프게 울렸습니다. 이은진의 삶은 철저히 고립된 섬과 같았습니다. 1998년 당시에 주변 이웃들을 탐문하며 드러난 그녀의 과거는 너무도 쓸쓸하고 참담했습니다. 그녀는 선량하고 인내심 많은 엄마였지만 늘 지치고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도박과 폭력에 찌들어 살다 거액의 사채 빚만 남긴 채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은지는 어린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외진 호숫가에 위태롭게 서 있는 허름한 민박집을 지키며 어쩌다 찾아오는 밤낚시꾼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라면을 끓여 팔아 푼돈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갉아먹는 진짜 고통은 빚쟁이들의 폭언이나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홀로 된 여성을 향한 동네 사람들의 저열한 시선과 근거 없는 험담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철저히 소외된 이방인이자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탐문 수사 도중 경찰은 버스 정류장 앞 낡은 식당을 운영하는 노파로부터 매우 기묘한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은진이가 없어지기 한 3일 전쯤이었나? 걔가 우리 가게에 와서는 대도시로 가는 기차표 2장을 좀 대신 구해달라고 하더라고. 기차역까지 갈 짬이 안 난다면서. 근데 참 이상했지. 늘 다 떨어진 잠바 쪼가리만 입고 다니던 애가 그날따라 번쩍번쩍한 새 가죽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 꽤 비싸 보이던데 빚더미에 앉은 애가 그런 걸 살 돈이 어디 있었겠어? 은지는 정말 큰 돈을 손에 쥐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돈의 출처는 어디였을까요? 경찰은 1998년 11월 이은진이 사라진 그 비 내리던 밤의 재구성에 돌입했습니다. 당시의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그날 밤은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늦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호숫가 마을의 가로등은 며칠째 고장이 나 있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죠. 그날 민박집에는 3명의 투숙객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았을 때 관리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방 안은 누군가 뒤진 듯 심하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어린 딸은 구석에서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밥상 위에는 타자기 잉크로 찍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더 이상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다. 짧은 문장이 전부인 그 종이를 1998년에 경찰은 아무런 의심 없이 유서로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 과학수사대는 그 유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부검 결과 은진의 두개골 후두부에서 둔기에 강하게 가격당한 심각한 함몰골절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녀의 뒤통수를 내리친 겁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골절된 뼈 틈새에 미세하게 박혀있는 붉은 벽돌의 파편이었습니다. 안개호수 민박집은 시멘트와 낡은 목재 판넬로만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안팎 어디에도 붉은 벽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녀가 머리를 맞은 최초의 살해 현장은 민박집 방 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다른 곳에서 그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민박집 앞 선착장에 유기하고 마치 그녀가 스스로 짐을 싸서 가출한 것처럼 유서를 조작해 방을 어질러 놓은 것입니다. 수사망이 서서히 좁혀지면서 경찰의 레이더망에 첫 번째 용의자가 포착되었습니다. 살인의 가장 강력하고 고전적인 동기, 바로 돈과 원한을 모두 가진 인물, 은진의 전 남편 박 씨였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45세가 된 박 씨는 인근 변두리의 냉동 생선 공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공장에 들이닥쳤을 때 생선 비린내에 절어있던 박 씨는 경찰을 보자마자 욕설을 내뱉으며 거칠게 반항했습니다. 1998년 당시에도 그는 툭하면 민박집에 찾아와 은진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금고를 털어가곤 했던 악질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취조실에 앉은 박 씨는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묻는 형사의 질문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그 여편네를 왜 죽여? 돈 갚으라고 살려둬도 모자랄 판에. 그날 밤에 난 동네 지하 당구장에 있는 불법 하우스에서 밤새도록 카드 치고 있었소. 거기 있던 형님들이 다 증인이야. 하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이 과거 수사 기록과 동네 주민들의 증언을 다시 훑어보던 중 매일 밤 막차를 몰았던 퇴직한 시내버스 기사의 진술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날 억수같이 비가 왔죠. 자정 넘어서 막차 끊고 차고지로 가는데 안개호수 민박집에서 한 200m 떨어진 공터에 익숙한 소형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걸 봤어요. 박씨 그 인간 트럭이었어. 한쪽 브레이크 등이 깨져 있어서 내가 단박에 알아보지. 거짓말이 들통난 것은 물론 조사 도중 형사의 눈에 띈 박씨의 손목에는 낡았지만 꽤 묵직해 보이는 금도금 남성용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은진의 유품 사진첩에 있던 7년 전 어느 투숙객과 은진이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일 때 찍힌 폴라로이드 사진 속 투숙객의 시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 씨는 탁자를 콱 내리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씨, 그래, 갔다고 그날 밤에 돈 좀 훔쳐볼까 하고 뒤쪽 창문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어. 근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쑥대밭이더라고. 서랍이고 장롱이고 다 까뒤집혀 있고 금고는 텅텅 비어 있었어. 그 여편네는 온데간데 없고 근데 책상 위에 번쩍거리는 금시계가 하나 놓여 있길래 아쉬운 대로 그거 하나 챙겨서 후딱 도망 나온 게 다야. 박 씨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유서는 못 봤습니까? 박 씨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서? 무슨 유서? 책상 위에는 그냥 아무 글씨도 없는 백지 한 장만 덜렁 있었소. 맹세코 난 사람 안 죽였어. 박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건의 퍼즐은 더욱 기괴하게 꼬이게 됩니다. 박 씨가 숨어들기 전 누군가 이미 방을 샅샅이 뒤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박 씨가 빈 백지를 본 후 또 다른 누군가가 타자기 잉크로 유서를 타이핑해 그 백지 위에 남겨두었다는 의미입니다. 1998년 당시 가난한 시골 마을에 일반 가정집이나 허름한 민박집에 타자기를 가지고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타자기가 있을 만한 곳은 읍내의 우체국이나 면사무소 혹은 부동산 중개업소 정도뿐이었습니다. 누가, 왜, 그 늦은 밤에 타자기로 유서를 위조해 그 방에 남겨둔 것일까요? 경찰의 시선은 사건 당일 민박집에 머물렀던 투숙객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시 장부에는 3명의 손님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호실과 2호실 투숙객은 인근 도로공사에 투입된 외지 배관공들로 사건 당일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음이 현장 소장에 의해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단 한 명, 사호실에 묵고 있던 강 씨였습니다. 당시 40세였던 그는 가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신분을 숨겼고 숙박비 한 달치를 빳빳한 현금으로 선불 결제했던 기묘한 사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커다란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다녔으며 낮에는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밤이 깊어서야 홀연히 나타나곤 했기 때문입니다. 은진이 실종된 직후 경찰이 민박집을 수색했을 때 강 씨는 이미 짐을 챙겨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7년의 추적 끝에 경찰이 강 씨의 행방을 찾아낸 곳은 놀랍게도 대도시 변두리의 제법 규모가 큰 전당포였습니다. 허름한 민박집에서 숨어 지내던 정체불명의 사내가 살인사건 직후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겨 대도시의 전당포를 차릴 수 있었을까요? 전당포의 셔터문이 닫히고 희미한 백열등 아래 앉은 강 씨는 형사들의 방문에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산전수전 다 겪은 뒷골목의 늙은 늑대처럼
여유롭고 침착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1998년 11월, 당신은 안개호수 민박집에 숨어 있었죠. 가짜 신분증까지 써가면서요. 이은진 씨를 살해하고 그 돈을 빼앗아 이 전당포를 차린 거 아닙니까? 형사의 단도직입적인 추궁에 강 씨는 담배를 하나 빼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헛다리 짚으셨소. 그 시절 나는 꽤 덩치가 큰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수배가 떨어져 있었소. 경찰 눈피해서 촌구석 여인숙이나 전전하던 신세였지. 사람을 죽이다니. 나는 피 보는 건 딱 질색인 놈이오. 강 씨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7년 전 그 눅눅했던 밤의 기억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 잠도 안 오고 해서 담배나 피울까 하고 창문 커튼을 살짝 들쳤소. 내 방이 민박집 맨 끝방이라 뒷마당 쪽이 잘 보였거든. 민박집 뒤편에 버려진 비닐하우스 단지 알지? 거기가 캄캄한데 갑자기 번개가 번쩍 치니까 사람 그림자 두 개가 보이더라고. 강 씨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여주인이었어. 이은진 씨. 그리고 그 여자랑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는 남자가 하나 있었지. 그 남자 노란색 우비를 푹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은 못 봤지만 여자 품에 안긴 가방을 뺏으려고 아주 악을 쓰더라고. 형사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노란색 우비를 입은 남자, 새로운 그리고 가장 유력한 살인 용의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씨는 덧붙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네가 웅성웅성하더라고. 여주인이 도망갔다길래 맙소사 내 방값 보증금 떼이겠다 싶어서 1층 관리실로 뛰어내려갔지. 근데 방은 엉망이고 웬 낡아빠진 타자기 하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더라고. 은진의 방에서 발견된 가짜 유서, 타자기, 모든 조각이 강 씨의 증언과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살인범이 아니라 칩시다. 그런데 도망자 신세였던 당신이 그 직후에 이 거대한 전당포를 차릴 자금은 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그 질문에 강 씨의 입가에 기묘하고도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깍지 낀 채 형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 침대 밑에서 어떤 물건을 하나 주웠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제 방 침대 밑에서 어떤 물건을 하나 주웠을 뿐입니다. 비릿한 미소를 띠며 내뱉은 강 씨의 말에 취조실의 공기는 일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강 씨의 전당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당포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낡은 금고 안에서 경찰은 뜻밖의 물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서리가 달아빠진 오래된 예금 통장 한 권이었습니다. 통장 겉면에 적힌 예금주의 이름, 이은진. 바로 7년 전 드럼통 속에서 백골로 발견된 안개호수, 민박집의 여주인이었습니다. 이런단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툭하면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는 전 남편을 피해 이은진 씨는 딸과 함께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할 자금을 몰래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민박집에서 가장 손님이 들지 않는 끝방, 사호실, 침대 밑장판 아래에 숨겨두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 사호실의 수배를 피해 숨어든 강 씨가 장기 투숙을 하게 되었고 은진이 실종되던 그 혼란스러운 새벽, 반값 보증금을 떼일까 전전긍긍하며 방바닥을 뒤지던 강 씨의 손에 그 통장이 우연히 들어간 것이었죠. 강 씨는 은진의 가출을 기회 삼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300만 원 남짓한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 돈이 훗날 그가 대도시에 전당포를 차리는 종잣돈이 된 셈이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살인범이 아니라 남의 불행을 틈타 푼돈을 훔친 비열한 절도범에 불과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훔친 통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강 씨가 창문 너머로 목격했다는 버려진 비닐하우스 앞에 노란색 우비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형사들은 다시 한번 사건 초기 드럼통에서 시신을 인양했을 때 찍어둔 감식 사진들을 꼼꼼히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미세한 이질감 하나를 찾아냅니다. 시신과 함께 발견된 은진의 낡은 여성용 단화. 그 밑창과 굽 주변에는 흙이 잔뜩 묻어 굳어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호수 밑바닥에 지느기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사진 속 흙의 질감은 호수 선착장 주변의 검고 축축한 뻐르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래가 거칠게 섞인 붉은 빛의 점토였습니다. 안개 호수 주변을 샅샅이 뒤진 끝에
경찰은 그 흙이 민박집에서 약 500m 떨어진,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게 우거진 페비닐하우스 단지 일대의 토양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형사들은 무성한 갈대와 잡초를 해치고 페비닐하우스 단지로 진입했습니다. 한때 지역 농민들이 상추며 깻잎을 기르다 부도가 나 버려진 그곳은 대낮에도 볕이 잘 들지 않아 으스스한 냉기가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흙바닥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나아가던 감식반원의 눈에 무언가 이질적인 구조물이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 형체만 겨우 남은 낡은 벽돌관리사의 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과 잡초를 걷어내자 바닥에 깔린 붉은 벽돌의 잔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감식 결과 그곳에 널브러진 붉은 벽돌의 성분은 이은진 씨의 함몰된 두개골 틈새에 박혀있던 벽돌 파편과 오차 없이 일치했습니다. 마침내 7년 만에 참혹한 살인이 벌어진 진짜 제일 범행 현장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은진 씨는 민박집 방안이 아니라 바로 이 어둡고 후미진 비닐하우스터에서 누군가에게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 늘어진 몸이 선착장까지 질질 끌려가 차가운 철제 드럼통 안에 처박힌 것이었죠. 현장을 샅샅이 통제하고 흙을 채로 걸러내는 고된 정밀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벽돌더미 틈새, 깊이 파인 빗물고랑 안쪽에서 엄지손가락 한마디만한 작은 물건 하나가 진흙에 묻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똑딱이 단추였습니다. 흔히 현장 노동자들이 비 오는 날 입는 싸구려 비닐 우비에 달려있는 바로 그 단추였죠. 돋보기를 들이대자 긁히고 마모된 단추 표면에 흐릿하게 찍힌 로고 하나가 보였습니다. 화성건설. 강 씨가 목격했던 노란색 우비를 입은 남자라는 진술이 완벽한 물증으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은 즉각 화성건설이라는 지역 건설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인 최 사장은 이 지역 일대에서 헐값에 농지를 사들여 투기를 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유지였습니다. 1998년 당시에 부동산 등기 부등본을 확인한 형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개 호수 민박집이 세워져 있던 그 땅, 이은진 씨가 사라지고 불과 2달 뒤 그 땅은 시세의 반이반도 안 되는 헐값에 최 사장의 건설사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은진의 먼 친척을 교묘하게 속여 넘긴 매매였죠. 생전 이은진 씨는 딸과 함께 살 유일한 미천인 그 땅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버티며 최 사장 측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살인의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땅 주인을 제거하고 헐값의 부지를 집어삼키려는 탐욕. 형사들은 곧장 최 사장의 으리으리한 전원주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 사장은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형사들을 맞이했습니다. 노란색 화성건설 우비에 대해 묻자 그는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우비야 현장 인부들한테 수백 벌씩 쫙 뿌리는 건데 그게 거기 떨어져 있다고 내가 사람을 죽인 거요? 그날 밤엔 빗줄기가 하도 굵어서 공사 현장 둘러보느라 내내 차 안에만 있었어. 그의 알리바이는 오만했고 당장 그를 잡아넣을 뚜렷한 물증은 부족했습니다. 수사가 다시 거대한 벽에 부딪히나 싶던 찰나 형사들이 최 사장의 집을 나서며 마당을 가로지를 때였습니다. 정원수를 손질하던 늙은 정원사가 형사들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형사 양반들 7년 전 그맘때쯤 말이유. 우리 사장님은 비 오는 날 우비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슈. 근데 사장님 조카 되는 한씨놈이 가끔 밤낚시 간답시고 창고에서 그 노란 우비를 빌려 입고 나가곤 했지. 아마 그날 밤에도 한씨 안개호수 민박집 바로 옆에서 낡은 배를 빌려주는 낚시터 관리인으로 일하던 청년.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그는 동네에서도 행실이 불량하기로 소문난 건달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즉각 호숫가 주변의 오랜 이웃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은진과 가깝게 지냈다는 민박집 맞은편에서 작은 닭튀김 가게 겸 하숙집을 운영하던 장씨 아주머니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유, 말도 마요. 그 한씨놈 눈빛부터가 아주 뱀 같았어. 은진이가 마당에 빨래라도 널러 나오면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희롱을 해댔지. 은진이가 그놈 무서워서 밤에는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니까. 장씨 아주머니는 뭔가 생각난 듯 무릎을 탁 쳤습니다. 참, 은진이가 없어지던 그날 밤 말이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한씨 그놈이 늦게까지 선착장에서 배를 묶는답시고 난리를 치더라고. 아주 철렁철렁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가 밤새도록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 평소엔 배 묶는 둥 마는 둥 게으름 피우던 놈이 말이야. 쇠사슬,
드럼통을 거미줄처럼 칭칭 감고 있던 바로 그 굵은 쇠사슬이었습니다. 살인의 현장에 떨어진 단추, 피해자를 향한 뒤틀린 욕정, 그리고 사체를 유기하는 데 사용된 도구까지. 모든 화살표가 단 한 사람, 한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30대 중반이 되어 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한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취조실 의자에 주저앉은 한 씨는 7년 전에 그 건방진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잔뜩 겁에 질려 파들파들 떨며 끊임없이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형사가 책상 위에 노란색 우비단추 사진과 뻘에 엉겨붙은 쇠사슬 사진을 차례로 던졌습니다. 사진을 본 한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질렸습니다. 한 씨, 똑바로 말해. 1998년 11월 그날 밤, 네 삼촌 우비 뒤집어 쓰고 비닐하우스까지 쫓아가서 이은진 씨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거 너지? 그리고 선착장 쇠사슬로 드럼통 묶어서 수장시킨 것도 너잖아. 형사의 호통에 한 씨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쫓아간 건 맞아요. 우비 입고 쫓아갔어요.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밤중에 혼자 우산을 쓰고 비닐하우스 쪽으로 가길래 몹쓸 짓 한번 해보려고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제가 안 죽였습니다. 전 그 여자가 죽는 걸 그냥 구석에 숨어서 지켜보기만 했다고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형사가 헛소리 말라며 책상을 내리치자 한 씨는 억울함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그날 밤 자신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목격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몰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은진 그 여자는 바닥에 흙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뭘 꺼냈는데 그게 묵직한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제가 덮치려고 다가가는 순간 하우스 문이 덜컥 열리더니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 구석에 쌓여있던 접집 더미 뒤로 숨었죠. 한 씨의 동공이 과거의 공포를 마주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비옷을 뒤집어 써서 얼굴은 못 봤어요. 체구는 제법 작았는데 발에 초록색 고무장갑 같은 걸 신고 있었어요. 왜 우리 동네 끝자락 생선 창고에서 여자들이 일할 때 신는 목 긴 초록색 장화 있잖아요. 딱 그거였어요. 그 사람이 다짜고짜 은진 씨한테 달려들더니 가방을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은진 씨가 넘어졌고 그 사람이 바닥에 굴러다니던 붉은 벽돌을 집어들고는 그대로 한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은진 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죠. 그 사람은 덜덜 떨면서 은진 씨 품에서 가죽 가방을 낚아채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도망치면서 주머니에서 뭘 하나 떨어뜨렸어요. 철그럭 쇳소리가 나는 조그만 물건이었죠. 그 사람은 너무 당황했는지 그걸 주워들더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쓰러진 은진 씨 바지 주머니 속에 쑤셔넣고 냅다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너는 뭘 했지? 형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한 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옴짝달싹 못하고 숨어 있었어요. 살인 사건이 났는데 제가 거기 있다가 뒤집었을까봐 겁이 났다고요. 그렇게 한참을 벌벌 떨고 있는데 누군가 다시 비닐하우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피 흘리며 쓰러진 은진 씨의 다리를 잡고 빗속으로 질질 끌고 나갔어요. 저는 그 길로 도망쳐서 밤새 선착장 구석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배묶는 쇠사슬이 없어진 걸 알았지만 무서워서 입도 뻥끗 못했죠. 형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가죽 가방 뺏어간 작고 마른 여자가 피 흘리는 사람을 질질 끌고 그 무거운 드럼통에 구겨 넣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혼자서는 절대 못할 짓이라고요. 한 씨의 진술은 너무도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생선 창고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신는 초록색 장화, 가죽 가방, 그리고 살인범이 도망치다 떨어뜨려 은진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는 쇳소리가 나는 조그만 물건. 형사들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하나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신과 함께 드럼통에서 발견된 유일한 이물질. 죽어가는 순간까지 은진이 손에 꽉 쥐고 있던 바로 그 노란색 꼬리표가 달린 열쇠였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진은 살인범이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넣은 그 열쇠가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자 자신을 죽인 범인을 가리키는 유일한 증거라는 사실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럼통이라는 차가운 관 속에 갇혀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손바닥이 살갗이 벗겨지도록 그 열쇠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죠. 수사팀은 즉시 7년 전 1998년 당시
이 지역 일대의 대중교통 시설과 기차역, 버스터미널에 설치되었던 모든 무인 코인 락커의 도면과 제조사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탐문과 서류 작업 끝에 마침내 노란색 꼬리표를 사용했던 코인 락커의 위치가 특정되었습니다. 그곳은 안개 호수 마을에서 시외버스로 약 15km 떨어진 읍내의 구형 시외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터미널은 이미 3년 전에 폐업하여 지금은 대형 화물차들이 밤새 주차하는 삭막한 사설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상태였습니다. 형사들은 흙먼지가 날리는 화물차 주차장 구석, 굳게 잠긴 고물 창고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진입했습니다. 매캐한 먼지와 곰팡내로 가득한 창고 안쪽에는 폐기 처분을 기다리며 나뒹구는 고철 더미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버려진 낡은 철제 사물함 한 줄이 병풍처럼 세워져 있었죠. 형사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번호판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38, 39, 40, 41, 그리고 마침내 42. 7년의 세월 동안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아 녹이 슬어버린 42번 사물함. 형사들은 호수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진흙이 잔뜩 낀 그 노란색 꼬리표의 열쇠를 조심스럽게 열쇠 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녹슨 톱니가 덜컥거리며 맞물리더니 끽 하는 쇳소리와 함께 사물함의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텅 빈 사물함 안에는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지를 꺼내어 매듭을 풀자 그 안에서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겹겹이 쌓인 비닐을 벗겨내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짙은 젓갈색으로 굳어버린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낡은 여성용 니트 스웨터와 티셔츠였습니다. 바로 이은진 씨가 실종 당일 입고 있었던 옷이었죠. 그리고 그 피 묻은 옷가지들 아래에 검은색 인조 가죽으로 덮인 두툼한 수첩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론제 뒤를 장갑을 낀 형사의 손이 조심스럽게 수첩의 표지를 넘겼습니다. 수첩 안에는 1998년 당시의 날짜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 옆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은진 씨의 가계부도 평범한 일기장도 아니었습니다. 수첩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형사들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참담함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이 수첩은 다름 아닌 불법 도박장 장부였습니다. 안개호수 일대에서 밤낚시꾼들을 상대로 은밀하게 벌어지던 불법 투경과 수천만 원 판돈의 하우스 도박. 놀라운 것은 그 장부에 적힌 이름들이었습니다. 빚에 쫓겨 야반도주한 불쌍한 여인이라며 경찰 앞에서 혀를 끌채 차던 슈퍼주인, 딱하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정육점 사장, 그리고 동네 자율방범 대장까지 평범하고 선량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던 그 동네 사람들, 상당수가 이 불법 도박판에 돈을 쏟아붓고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가지를 다시 세밀하게 살피던 감식반원이 스웨터 위에 걸쳐진 카디건 하나의 상표를 확인하고는 낮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그것은 체격이 큰 여성이 입을 법한 펑퍼짐한 카디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디건의 왼쪽 가슴팍에는 흐릿하게 빛바랜 노란색 실로 이런 글귀가 자수 놓여 있었습니다. 제3통 부녀회. 모든 진실이 하나의 소실점을 향해 맹렬하게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형사들은 소름 끼치는 진실 앞에서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은진 씨는 우연히 자신이 관리하던 민박집 지하 창고에서 이 거대한 불법 도박판의 장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딸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할 간절한 자금이 필요했던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장부를 담보로 도박장의 진짜 총책에게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을 한 것이죠. 한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목격했던 은진이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가죽 가방 안에는 바로 이 장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불법 도박장을 은밀하게 굴리며 동네 사람들의 돈을 쥐락펴락했던 진짜 배우, 장부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수금 책임자로 적혀있는 큰언니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형사들은 7년 전 은진에게 가장 살갑게 대했다며 눈물을 훔치던, 은진이 몹쓸 짓을 당할까 걱정했다며 증언을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동네에서 닭튀김 가게 겸 하숙집을 운영하던 인심 좋기로 소문난 장씨 아주머니. 그녀의 닭튀김 가게는 그저 돈 세탁을 위한 평범한 간판에 불과했던 겁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낡은 닭튀김 가게 앞을 급정거했습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백발이 성성한 장 씨는 마치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계산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기괴할 정도의 평온함이 서려 있었죠. 취조실에 마주 앉은 장 씨는 7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은 진실을 담담하게, 때로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여가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날 밤 비닐하우스에서 은진이를 만난 건 맞아요. 그 기집애가 장부를 들고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잖아. 나도 위선에서 쪼이는 입장인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지. 장부만 뺏어서 겁만 주고 오려고 했어. 근데 그년이 어찌나 악착같이 가방을 끌어안고 발버둥을 치는지. 내 초록색 장화를 신고 빗물에 미끄러져서 그만 홧김에 바닥에 구르는 벽돌로 대가리를 한 대 쳤수다. 장 씨는 마른 입을 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가 왈칵 쏟아지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 사람 죽였다고 감옥 갈 순 없잖아. 그래서 장부 가방만 냅다 채서 도망을 쳤지. 너무 당황해서 주머니에 있던 그 터미널 사물함 열쇠를 흘렸는지 어쨌는지도 몰랐어. 나중에 집에 와서 내 피 묻은 카디건이랑 장부를 싸들고 터미널 사물함에 숨겨놓은 건 맞는데 갑자기 장 씨가 눈을 부릅뜨며 책상을 탕 쳤습니다. 근데 형사 양반, 내가 아무리 독한 년이라도 그다 죽어가는 년을 드럼통에 쑤셔넣고 그 무거운 쇠사슬을 채워서 호수에 빠뜨렸다는 건 억울해서 못 참겠네. 내 이 늙은 여편네 몸뚱아리로 그 쇠덩이 드럼통을 혼자서 어떻게 들어서 호수에 빠뜨린다는 거야? 난 그냥 도망쳤다고, 내가 죽인 게 아니란 말이야. 장 씨의 말은 단순한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범행을 재현해 본 결과 50대의 왜소한 체격을 가진 여성이 성인이 들어찬 100kg 가까운 철제 드럼통을 홀로 굴려 선착장, 나무데크 턱을 넘어 호수에 유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그날 저녁 도착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정밀 부검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은진 씨의 두개골 골절은 심각한 출혈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은진 씨의 삭아버린 갈비뼈 안쪽 미세하게 남은 폐 조직의 흔적에서 플랑크톤과 안개 호수 바닥 특유의 점토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였습니다. 장 씨가 벽돌로 내리치고 가방을 빼서 달아났을 때 이은진 씨는 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절하거나 치명상을 입은 채 살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그녀를 차가운 철제 드럼통 안에 짐짝처럼 우겨넣고 산채로 뚜껑을 닫아 수장시켰다는 끔찍한 결론이었습니다. 장 씨가 그 짓을 하지 않았다면 대체 누가 쓰러진 은진을 드럼통에 넣고 물속으로 밀어 넣었단 말인가요? 그리고 가장 큰 모순은 따로 있었습니다. 장 씨가 당황해서 현장에 열쇠를 흘리고 도망쳤다면 15km나 떨어진 읍내 터미널의 42번 사물함에 장 씨의 피 묻은 카디건과 장부를 쑤셔넣고 문을 잠근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수사팀은 1998년 당시 읍내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을 비추고 있던 구형 방범 카메라들의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행히 터미널 관리사무소 지하 창고에는 당시의 열악한 화질의 VHS 테이프들이 곰팡이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죠. 국과수 영상분석팀이 동원되어 1998년 11월 그 비 내리던 밤에 테이프를 복원하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흑백의 노이즈 화면이 재생과 멈춤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 당일 새벽 2시경 텅 빈 대합실 구석의 42번 사물함 앞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화면에 희미하게 잡혔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죽이고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을 털며 사물함 문을 열고 검은 비닐봉지를 쑤셔넣는 그 사람. 그 낡은 브라운관 화면 속에 나타난 인물은 결코 늙고 왜소한 여인 장 씨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범행의 증거물들을 사물함 깊숙이 숨기고 있는 사람은 넓은 어깨를 가진 키가 훌쩍 큰 청년이었습니다. 화면을 극한까지 확대하자 흑백의 거친 화질 속에서도 그 청년이 입고 있는 옷의 형태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안개 호수 마을 인근에 있는 유일한 인문계 고등학교, 바로 그 학교 특유의 선 굵은 야구 점퍼, 이른바 과잠이라 불리는 학교 점퍼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이웃의 배신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그림자. 사건은 이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참혹하고 기괴한 방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기술을 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잔혹한 사륙의 밤을 완성한 저 화면 속의 남학생은 누구였을까요? 지직거리는 흑백의 노이즈 화면이 재생과 멈춤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1998년 11월 읍내의 낡은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을 비추고 있던 유일한 방범 카메라. 빗물에 젖은 우산을 털며 42번 사물함으로 다가가는 그 희미한 실루엣은 형사들의 예상과 완전히 빗나가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범행의 증거물인 피 묻은 카디건과 불법 도박 장부를 사물함 깊숙이 숨기고 있는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50대 여인 장 씨가 아니었습니다. 넓은 어깨, 훌쩍 큰 키, 그리고 흑백의 거친 화질 속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되는 옷의 형태. 그것은 안개 호수 마을 인근에 자리한 유일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단체 야구 점퍼였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 살인 사건의 증거물을 은닉한 자는 다름 아닌 건장한 체격의 10대 남학생이었던 겁니다. 경찰의 수사는 급격한 방향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누가 이은진을 죽였는가에서 누가 장 씨의 살인을 수습했는가로, 그리고 마침내 이 잔혹한 범행의 진짜 주도자는 누구인가로 질문의 본질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1998년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안개 호수마을 출신의 남학생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은 단 3명, 그중 1명의 이름이 수사 기록에 오르자 취조실 밖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팀장의 미간이 깊게 파였습니다. 장민기, 1998년 당시 18세. 그는 바로 닭튀김 가게 여주인이자 불법 도박장의 진짜 배우였던 장 씨의 친아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 장민기는 흠잡을 데 없는 개천에서 난 용이었습니다. 가난한 하숙집 아들이었지만 단 한 번도 엇나간 적이 없었고 전교일 2등을 다투며 서울의 명문대 진학을 눈앞에 두고 있던 착실한 모범생.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장 씨가 아들 하나는 기가 막히게 키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2005년의 장민기는 25세의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나 번듯한 제1금융권 은행의 본점 대출 심사역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은행 임원의 딸과 곧 결혼을 앞둔 그야말로 탄탄대로의 인생을 걷고 있었죠. 형사 2명이 정장 차림으로 장민기가 근무하는 대도시의 은행 본점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무렵 대출 창구 안쪽의 개인 사무 공간에 앉아 있던 민기는 단정한 넥타이에 말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경찰 신분증을 내밀며 7년 전 안개호수 민박집 사건에 대해 묻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어릴 적 자신에게 만두를 쪄주시던 은진 아주머니가 끔찍한 일로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도 매끄럽고 완벽한, 마치 거울을 보고 수백 번 연습한 듯한 교과서적인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직감은 그 매끄러움 속에 기묘한 위화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마치 지나가는 이야기인 양 가볍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아, 참고로 읍내 구형 터미널 폐창고에서 42번 코인 락커 열쇠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 장씨 아주머니의 물건이 좀 있더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유롭게 고객의 대출 서류에 서명란을 긋고 있던 장민기의 만년필이 멈칫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 그의 손끝을 타고 내려왔고 만년필 촉에서 흘러나온 새까만 잉크 한 방울이 새하얀 서류 위로 툭 하고 떨어져 검은 얼룩을 번지게 했습니다. 민기의 뺨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완벽했던 엘리트 은행원의 가면 위로 7년 전 그 비 내리던 밤에 서늘한 공포가 스쳐 지나간 것을 형사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장민기의 1998년 당시 행적과 금융거래 내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장의 낡은 은행 전표들 사이에서 사건의 퍼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치명적인 기록 하나를 찾아냅니다. 1998년 11월 이은진 씨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 오전 9시 장민기의 개인 통장으로 현금일 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된 정황이었습니다. 1998년 당시의 500만 원. 그것은 IMF 한파 속에서 가난한 시골 마을의 고등학생이 결코 만질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돈은 입금된 직후 곧바로 명문대 첫 학기 등록금과 대도시의 비싼 대학가 원룸 1년치 전세 보증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도박장의 뒷돈을 관리하던 어머니 장 씨가 아들의 등록금을 대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이 확인한 장 씨의 당시 자금 사정은 처참했습니다. 장 씨는 은진 씨가 실종되기 한 달 전 지역을 장악한 진짜 폭력 조직에게 도박장 수입을 몽땅 뜯기고 막대한 사채비까지 지게 되어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 장민기는 그 비 내리는 밤이 지나자마자 대체 어디서 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손에 넣은 것일까요? 수사팀은 장 씨 아주머니를 취조실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터미널 CCTV에서 캡처한 야구 점퍼를 입은 청년의 흐릿한 사진, 그리고 장민기의 계좌로 입금된 일 500만 원의 거래 내역서가 놓여 있었죠. 자신의 아들이 수사망에 올랐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토록 당당하고 표독스럽게 구장하던 장 씨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형사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형사님, 다 내가 한 겁니다. 우리 민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은진이를 비닐하우스에서 벽돌로 내리치고 피 흘리는 걸 질질 끌고 가서 드럼통에 쑤셔 넣었어요. 다 내가 한 짓이라고요. 우리 불쌍한 아들은 그냥 내가 락커에 심부름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앞길 좀 막지 말아주세요. 자식을 살리기 위한 어미의 처절한 거짓말. 하지만 과학수사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1998년 당시 장 씨와 비슷한 체형과 근력을 가진 50대 여성을 섭외하여 물과 흙으로 채워 80kg의 무게를 맞춘 철제 드럼통을 안개호수 선착장과 동일하게 구현된 세트장에 놓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명백했습니다. 50대 여성은 젖은 진흙 바닥에서 드럼통을 제대로 굴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선착장 끝부분에 튀어나온 40cm 높이의 나무 데크턱을 넘어 드럼통을 호수로 밀어넣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진 이은진 씨를 선착장까지 옮기고 그 무거운 드럼통에 시신을 유기한 것은 장 씨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의 근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물증이 국과수 실험실에서 도착했습니다. 드럼통 뚜껑에 찌그러진 틈새, 주변에서 미세하게 남아있던 얼룩. 그것은 시신이 부패하며 나온 기름이 아니라 기계나 수레의 바퀴를 굴릴 때 바르는 점성 높은 공업용 윤활 그리스였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호숫가 일대에서 찾아낸 과거의 기록에 따르면 장민기는 고등학교 시절 용돈을 벌기 위해 주말마다 동네 식당과 민박집에 자전거가 달린 소형 리어카로 LPG 가스통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리어카 바퀴에는 늘 동일한 성분의 그리스가 잔뜩 발라져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며 그날 밤에 끔찍한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 씨가 홧김에 은진 씨를 벽돌로 내리친 후 겁에 질려 집으로 도망쳐 왔을 때 좁은 단칸방에서 대학 입학원서를 쓰며 돈 문제로 절망하고 있던 18세의 아들 장민기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을 테죠. 무엇보다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자신의 빛나는 미래가 산산조각 날 것이 뻔했습니다. 모범생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지독한 이기심과 냉혹함이 발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민기는 가스통 배달용 리어카를 끌고 칠흑 같은 빗속을 뚫고 페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살인을 은폐하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을 숨막히게 한 것은 이 사건의 동기에 얽힌 또 다른 슬픈 진실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은진 씨가 실종 전 들고 다녔다는 그 새가죽 가방의 행방과 500만 원의 출처를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과거 은진 씨의 통장 거래 내역과 지역 보험사의 오래된 마이크로필름 기록을 대조한 끝에 이은진 씨가 협박을 통해 도박장에서 뜯어내려 했던 돈은 장 씨의 주장처럼 5천만 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은진 씨의 딸 지수는 선천적인 심장 판막 이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1998년 겨울까지 수술을 받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은진 씨는 딸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지만 IMF로 무너진 사회에서 빚쟁이 미혼모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남편이 과거에 들어두었던 생명보험 중 일부를 해약하면 약 500만 원의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진 씨가 샀던 가죽 가방은 대도시의 병원으로 향할 때 쓸 최소한의 짐 가방이었고 기차표 2장은 딸을 살리기 위해 수술실로 향하는 희망의 티켓이었습니다. 즉, 은진 씨가 비닐하우스 땅 속에 묻어두었다 파내려 했던 그 가죽 가방 안에는 불법 도박장 장부뿐만 아니라 전 남편의 보험을 해약해 현찰로 찾아둔 지수의 수술비 50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던 겁니다. 장민기는 비닐하우스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은진 씨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그 거액의 돈다발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죄를 덮으러 갔던 18세 소년의 머릿속에 자신의 대학 등록금과 눈앞의 현찰이 교차하는 악마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이로써 장민기의 동기는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한 사체 유기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영원히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히기 위해 벌인 잔혹한 강도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머릿속을 맴도는 마지막 퍼즐 하나가 아직 맞춰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 장민기가 시신을 처리하고 터미널 사물함의 증거를 은닉하는 데 밤을 꼬박 세웠다면 은진 씨의 민박집 방안을 엉망으로 어질러 놓고 그 위에 그럴싸한 타자기 유서를 남겨둔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장민기는 민박집 구조를 잘 알지도 못했고 타자기를 구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해답은 의외의 곳, 거짓말을 일삼던 사기꾼 강 씨의 과거 진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강 씨가 형사들에게 털어놓았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네가 웅성웅성하더라고. 여주인이 도망갔다길래 보증금 떼일까봐 방으로 뛰어내려갔지. 근데 방은 엉망이고 타자기 하나가 나뒹굴고 있더라고. 형사들은 1998년 당시 강 씨가 연루되었던 사기 사건의 수사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강 씨는 어음 위조범이었습니다. 그의 낡은 가죽 가방 안에는 수표와 서류를 위조하기 위한 잉크와 도장, 그리고 구형 타자기가 항상 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은진 씨가 실종된 그 새벽, 방바닥에 숨겨진 300만 원짜리 통장을 발견한 강 씨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만약 은진 씨가 돌아와 통장이 사라진 것을 알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수배 중이던 강 씨는 꼼짝없이 체포될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자신의 가방에서 타자기를 꺼내 조잡한 유서를 한 장 타이핑했습니다. 방을 미친 듯이 어질러 놓고 마치 빚에 쪼들린 여자가 짐을 싸서 야반도주한 것처럼 완벽한 가짜 현장을 연출해낸 것입니다. 강 씨는 단지 자신의 300만 원짜리 절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 짓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이기적인 행동은 이은진 씨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7년 동안이나 경찰의 눈에서 완벽하게 가려준 살인범들에게 내려진 기적 같은 방패막이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동기, 수단, 현장의 상황, 그리고 우연히 겹쳐 만들어낸 7년간의 거대한 착각까지. 수사팀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진 씨가 드럼통에 갇히던 그 참혹한 순간의 진실이 법의학자의 소견서를 통해 더욱 선명하고 잔인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폐 조직에서 검출된 호수 바닥의 플랑크톤. 이것은 은진 씨가 드럼통 안으로 밀려 들어갈 때 분명히 의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빗속에서 리어카에 실려 선착장으로 끌려온 은진 씨는 자신을 구해주러 온 줄 알았던 동네의 착실한 고등학생 장민기가 짐승처럼 자신의 수술비 가방을 낚아채고 자신을 차가운 철제 드럼통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자 필사적으로 저항했을 것입니다. 비좁은 원통 안으로 구겨지면서도 은진 씨는 어떻게든 밖으로 빠져나오기 위해 두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민기가 입고 있던 야구 점퍼의 깃을 스쳤고 주머니 안쪽에 있던 열쇠 꾸러미를 본능적으로 움켜쥐고 뜯어낸 것입니다. 그 열쇠 꾸러미에는 장민기의 집 열쇠, 자전거 자물쇠 열쇠, 그리고 조금 전 그가 읍내 터미널 42번 락커에 피 묻은 증거물들을 쑤셔넣고 챙겨온 노란색 플라스틱 열쇠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민기는 당황하여 은진 씨를 드럼통 안으로서 세게 짓누르고는 다급히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이 은진 씨를 덮쳤고 밖에서는 굵은 쇠사슬이 드럼통을 칭칭 감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진 씨는 호수 밑바닥으로 가라앉는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 찰랑이는 물을 들이마시며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노란색 열쇠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열쇠가 언젠가 이 지옥 같은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줄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직감한 것처럼 말입니다. 장민기는 시신을 수장시킨 직후 자신이 사물함 열쇠를 통째로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드럼통은 이미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뒤였죠. 증거가 들어있는 터미널 42번 사물함을 다시 열 방법이 영영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장민기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은행원이 되어 겉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면서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42번 사물함의 잠금 장치를 부수고 안을 들여다볼까봐 그는 버스터미널이 폐쇄되어 화물 주차장으로 변한 후에도 수시로 주변을 맴돌며 그 사물함이 헐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완벽해 보였던 살인극의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결함. 그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마지막 저항이 만들어낸 7년짜리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대도시의 경찰서 취조실 복도, 유리창 너머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장민기가 보였습니다.
그는 긴급 체포되어 들어와서도 시종일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의 추궁 앞에서도 제 계좌에 입금된 돈은 어머니가 어디선가 빌려오신 걸로만 알았습니다. 비닐하우스나 드럼통 같은 건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라며 뻔뻔하게 미소까지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로 작정했고 7년이나 호수 밑바닥에 잠겨있던 시신에서는 자신을 특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법의학 지식까지 꿰고 있는 엘리트다운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민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취조실 밖, 일반경을 너머로 한 소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17살이 된 지수, 수술을 받지 못해 아직도 창백한 얼굴을 한 채 자신의 수술비를 빼앗아 대학에 가고 그 돈으로 번듯하게 넥타이를 메고 앉아있는 괴물을 바라보는 지수의 두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취조실 문 손잡이를 쥔 수사팀장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팀장의 다른 한 손에는 방금 전 국과수에서 긴급 퀵서비스로 도착한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드럼통 뚜껑에서 채취한 공업용 그리스 성분이 장민기가 7년 전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스 배달 업체 창고에 낡은 그리스 통 성분과 100%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 7년의 세월 동안 부패의 과정을 견디며 마치 오늘을 기다려온 것처럼 기적적으로 드럼통 뚜껑 안쪽 가장자리에 남아있던 기름때에 찍힌 희미한 지문 감식 결과였습니다. 지문의 주인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복도, 수사팀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인자의 완벽했던 7년의 연극을 끝낼 시간, 단단히 닫혀있던 취조실의 문이 마침내 무거운 쇳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실의 문이 열릴 참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취조실의 문이 열리고 수사팀장이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서 앞에서도 장민기는 끝내 완전한 자백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문과 그리스 성분이 드럼통 뚜껑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만큼은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죽인 시신을 치워달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들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드럼통에 넣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법의학의 한계를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물속에서 부패한 시신만으로는 이은진 씨가 드럼통에 갇힐 당시 정확히 어느 정도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즉 장민기의 행위가 사체 유기인지 살인인지 100%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결국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듬해 봄, 지방법원의 낡고 서늘한 대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장민기와 그의 어머니 장 씨, 그리고 사기꾼 강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죠. 장민기의 변호인은 1998년 당시 피고인이 불과 18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점, 우발적인 두려움에 사체 유기에 가담했을 뿐 직접적인 살인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와 법리적 허점을 노려 어떻게든 무기징역을 피하고 형량을 대폭 낮추려는 끔찍하고도 치밀한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그 모든 궤변을 듣고 있던 15살 지수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고아원에서 보낸 7년의 세월이 저들의 혓바닥 위에서 단순한 우발적 실수로 치부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만했던 장민기와 그의 변호인은 경찰과 공소유지팀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 아껴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최종 구형을 앞둔 결심 공판날, 검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에게 새로운 증거물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담긴 흙먼지와 핏자국이 말라붙은 작은 구형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터미널 42번 사물함, 피 묻은 장 씨의 카디건 주머니 깊숙한 곳에 구겨져 있던 이은진 씨의 낡은 녹음기 안에서 빼낸 테이프였죠. 피해자 이은진 씨는 당시 매일같이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집기를 부수는 사채업자들의 협박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항상 옷주머니에 작은 소형 녹음기를 켜두는 슬픈 습관이 있었습니다. 1998년 11월 그 비 내리던 밤에도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서는 이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설명에 장민기의 얼굴이 처음으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방청석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법원 직원이 조작하는 카세트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이 묵직한 마찰음을 내며 눌렸습니다. 치지직거리는 거친 노이즈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이내
1998년에 굵은 빗소리가 2005년의 법정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철퍼덕거리는 진흙 밟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짐승처럼 헐떡이며 애원하는 이은진 씨의 처절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기야, 제발, 그 돈만은 안 돼. 우리 지수 목숨이야. 살려줘.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둔탁하게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와 함께 굵은 쇠사슬이 철그럭거리는 섬뜩한 마찰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테이프의 노이즈 사이로 너무도 차분하고 냉혹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18세 소년 장민기의 목소리가 똑똑히 흘러나왔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죽으면 딸은 고아원 가잖아요. 거긴 나라에서 다 대주니까 공짜잖아요. 지수 걱정일랑 말고 그냥 들어가요. 잘 가요. 끼기기 쾅, 쾅. 육중한 철제 드럼통의 뚜껑이 닫히는 마찰음. 그리고 밀폐된 통 안에서 들려오는 웅얼거리는 비명과 뚜껑을 긁어대는 처절한 손톱 소리. 빗소리에 묻혀 서서히 잦아드는 그 끔찍한 생매장의 소리가 법정을 찢어놓듯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남과 동시에 장민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피고인석 바닥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참지 못한 오열과 탄식이 터져 나왔고 장씨 아주머니는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법리적 속임수도 더 이상 소용없는 완벽한 살인의 증명이자 악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은진 씨는 칠흑 같은 드럼통 안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이 작은 테이프가 언젠가 자신의 억울함을 그리고 딸의 수술비를 앗아간 저 악마의 민낯을 밝혀줄 것이라 믿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재판장의 선고는 단호하고 무거웠습니다. 피고인 장민기는 극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간의 생명을 도구화하였으며 산 사람을 드럼통에 가두어 수장시키는 참혹하고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엘리트 사회인으로 신분을 세탁한 채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은폐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장민기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망치 소리가 법정을 갈랐습니다. 범행을 은폐하고 살인을 방조한 어머니 장 씨에게는 징역 15년이, 가짜 유서를 만들어 수사에 치명적인 혼선을 준 사기꾼 강 씨에게도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장민기가 덜컹거리는 호송버스에 오르던 그날 오후, 하늘에서는 거짓말처럼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호수 밑바닥을 쩍쩍 갈라놓았던 유례없는 대가뭄을 끝내는 묵직하고도 서늘한 첫 봄비였습니다. 법적인 단죄는 끝이 났지만 사건이 남긴 상흔은 안개호수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건의 배우였던 닭튀김 가게 겸 하숙집은 동네 사람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분노 속에 결국 굴착기에 의해 형체도 없이 철거되었습니다. 이은진 씨를 악랄하게 쫓아내고 헐값에 땅을 집어삼켰던 건설사 최 사장 역시 쏟아지는 비난과 불매운동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부지를 처분한 채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나야만 했죠. 마을 사람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7년 전 은진 씨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식당에 모여 앉아 가십거리를 씹듯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빚쟁이들 피해서 외간 남자랑 도망쳤을 거다. 애미가 돼서 자식을 버리고 야반도주를 하냐며 함부로 혀를 놀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고 닭튀김을 사 먹던 인심 좋은 아주머니가 자신들이 명문대에 갔다며 등을 두드려주던 그 착실한 모범생이 사실은 이웃의 머리를 내리치고 산 채로 호수에 수장시킨 끔찍한 살인마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눈 감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부풀리며 동조했던 그 평범하고도 둔감한 일상이 결국 한 힘없는 미혼모를 죽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데 일조했다는 죄책감이 마을 전체를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안개호수 갈대밭 한 구석에 이름 없는 작은 추모비 하나가 세워졌지만 마을 사람 그 누구도 감히 그 앞에 나서서 꽃을 헌화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모두 종결된 후 담당 수사팀장은 고아원으로 15살의 지수를 찾아갔습니다. 팀장의 손에는 작은 종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경찰의 보관을 거쳐 유족에게 인계된 이은진 씨의 유품들이 담겨 있었죠. 시간을 멈춘 듯한 낡은 손목시계, 지수의 수술비가 될 뻔했던 일, 500만 원이 찍힌 예금 통장, 그리고 특수약품으로 진흙과 녹을 깨끗하게 닦아낸 42번 노란색 플라스틱 열쇠였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그 노란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 나를 살리려고 그 차가운 물속에서 이걸 쥐고 있었던 거예요. 지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노란 플라스틱 위로 번졌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는 버림받은 아이라며 스스로를 핥히었던 소녀의 깊은 상처가 비로소 엄마의 거대한 사랑을 마주하며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훗날 지수는 국가로부터 받은 범죄 피해 구조금과 보상금의 일부를 자신을 키워준 보육원에 기부했고 그 노란색 코인 라커 열쇠를 튼튼한 가죽끈에 묶어 항상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강인한 엄마가 남긴 마지막 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막힌 7년의 퍼즐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 전체를 덮친 IMF 외환 위기는 단순히 국가의 경제가 무너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가정의 울타리를 박살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가장 밑바닥의 이기심과 탐욕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은진 씨의 비극은 바로 그 절망적인 시대상이 만들어낸 잔혹한 축소판이었습니다. 무능하고 폭력적인 남편이 남긴 빚,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미혼모, 그리고 그녀의 취약함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던 동네의 악인들. 닭튀김 가게 뒤에 숨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장씨, 헐값에 땅을 노리던 악덕 건설업자, 남의 불행을 틈타 푼돈을 훔치고 가짜 유서를 남긴 사기꾼 강씨까지. 그들 중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괴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을 짓밟고 나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 평범하고도 얄팍한 아기들이 겹겹이 쌓이고 얽힌 끝에 결국 18세 소년 장민기라는 진짜 악마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장민기의 범행을 두고 악의 평범화가 극단적으로 발현된 사례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던 명석한 소년. 그러나 500만 원이라는 돈다발과 명문대라는 빛나는 타이틀 앞에서 그는 빚에 시달리던 동네 미혼모의 목숨을 벌레만도 못한 것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10분 남짓한 그 짧은 빚 속의 찰나 동안 소녀는 도덕과 인성을 내던지고 완전한 괴물로 진화했습니다. 검거 후 독방에 수감된 장민기는 면회를 온 변호사에게 단 한 번도 피해자에 대한 참회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원망한 것은 오로지 7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어야 할 드럼통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재수없는 가문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품고 있던 상징, 코인라커 42번의 노란색 열쇠. 장민기는 피 묻은 옷과 장부를 사물함에 숨기고 문을 잠글 때만 해도 자신이 완전 범죄를 완성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숨이 끊어지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딸을 위해 열쇠를 낚아챈 어머니의 본능적인 저항이 범인의 가장 깊은 심연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공포를 심어놓았습니다. 장민기는 7년 동안 고급 양복을 입고 안락한 아파트에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 열릴지 모르는 그 낡은 버스터미널 42번 사물함 앞에 목줄이 매인 채 덜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플라스틱 열쇠 하나가 한 인간의 완벽해 보였던 삶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안개 호수 민박집이 있던 폐건물 위로는 푸른 넝쿨이 무성하게 얽혀들었습니다. 폐허가 된 선착장 주변으로는 가뭄을 이겨내고 다시 차오른 맑은 호수물이 하늘의 뭉게구름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마을은 다시 일상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낚시꾼들은 여전히 주말이면 호수를 찾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는 노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눕니다. 그러나 해질녘 바람이 불어와 버려진 민박집 처마 끝에 매달린 녹슨 풍경이 댕강 하고 쓸쓸한 소리를 낼 때면 그 앞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쫓기듯 빨라지곤 합니다. 마치 그 낡은 소리가 1998년 그 비 내리던 밤 호수 밑바닥으로 가라앉던 어느 가엾은 어머니의 마지막 절규처럼 들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동네, 매일 마주치는 이웃의 닫힌 현관문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깊은 물속 진흙벌에 내던져 완전하게 감추었다고 믿었던 끔찍한 진실들도 결국 시간과 대자연의 순리 앞에서는 녹슨 쇠사슬을 달고 우리 눈앞에 그 참혹한 민낯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마치 저 호수 밑바닥에서 7년의 세월을 견디며 찬란한 빛을 기다려온 작고 낡은 노란색 열쇠 하나처럼 말입니다.